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약도 36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오장이라는 의미의 장자가 되겠습니다. 오장, 그러면 선뜻 그게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장기기증 운동 이런 얘기를 할 때 쓰는 장기에 해당하는 장자가 바로 이 오장 장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 중에서 대표적인 5가지 장기를 오장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장 장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해서 총 21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장기라고 하는 의미의 오장 장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오장 할 때 이 장기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오해 또는 잘못 알고 있을 좀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창자, 즉 위장, 소장, 대장이라는 의미의 창자를 얘기하는 장자가 있을 수 있죠. 이게 이런 장자를 쓰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와 창자를 나타내는 장자는 전혀 다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장은 장기 중에 대표적인 5가지 장기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심장, 간, 신장, 폐, 비장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합니다. 해서 오장이라는 말과 장기라는 말은 사실상은 같은 말이 아니지만 현대 한국어에서 실제로는 같은 말로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전신에 혈관을 통해서 순환시키는 그 중추를 얘기하는 거고요. 간이라고 하면 장기 중에서 제일 큰 거죠. 다시 얘기하면 창자라고 할 때의 장자를 포함하면 우리 내부기관에서 가장 큰 건 위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라고 국한시키면 간이 제일 큰 거죠. 혹시 간장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이 간장이라고 할 때 이 장자는 이 장자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자는 창자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장이 녹는다 라고 할 때 간장 하면 간과 창자, 작은 창자를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 장이 아니고 창자라는 의미의 장이다 해서 간장과 간은 다른 겁니다. 간은 리버를 얘기하는 거고, 간장은 이 리버하고 소장, 대장 할 때 그 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장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기관이죠. 소변 관련된 핵심 기관을 얘기하는 거고, 폐는 폐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는 호흡, 특히 외호흡과 관련된 부분이죠. 비장이라고 하는 것은 조혈, 그러니까 피를 만드는 거 및 면역체계와 관련된 건데요. 비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지라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통상 그 비장이나 지라라는 말은 평소에 잘 쓰이지 않습니다. 이 비장 대신에 췌장이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듣죠. 췌장은 내분비와 외분비를 모두 관할하는 아주 특이한 장기입니다.
이 최장이 5장에 빠져 있다는 게 특이한 케이스죠.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장이 실제로는 이제 문맥을 봐야만 이 내장이 뭐를 뜻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기를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 현대 한국어에서 내장 그러면 장기와 창자, 그러니까 위장, 소장, 대장, 창자를 모두 포함하는 말로 내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를 뜻하는 건지 또는 장과 창자를 뜻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라는 의미의 장자와 상대 개념으로는 창자라는 의미의 장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똑같은 장자지만 이 장자는 장기 기증할 때의 장기를 뜻하는 거고 이 장자는 위장, 소장, 대장의 소화기관을 얘기하는 창자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빛이라는 의미의 채자가 되겠습니다. 빛이라는 의미의 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이라는 의미의 채자가 되겠습니다. 빛이라는 의미의 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의미의 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채무하면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고요. 채무와 부채는 같은 말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돈을 얘기하는 건 채무의 반대죠. 사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한자가 다른 거예요. 앞에 이 사자를 개인이라는 의미의 사자로 쓰면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채무를 얘기하는 거고요. 회사라는 의미의 사자를 쓰면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 본드를 얘기하는 거죠. 전환사채라고 하는 것은 이사채가 아닙니다. 이사채가 아니고 이사채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발행한 본드 중에서 특정한 조건이 형성이 됐을 경우에 일반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채를 얘기하는 거죠. 전환사채가 처음에는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꿔줬다가 회사가 잘 돼가면 주식으로 바꿔서 그 투자 형태로 바꾸는 것을 전환사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국채라고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똑같습니다. 앞에 있는 내셔널 데트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서 지고 있는 빚을 뜻하는 거고요. 뒤에 있는 가버너먼트 본드라고 하는 것은 국가 이름으로,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경부 이름이죠. 재경부 이름으로 발행한 본드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채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보십시오. 이 공채를 국채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원래 공채는 국채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그 생활에서는 공채 안에 국채를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문맥을 보고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공채라고 하는 것은 국채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아닌 일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드를 얘기하는데, 그러나 이제 현대 그 사회, 실질적인 사회에서는 공채 안에 국채를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 외채라고 하는 것은 통상 국가가 외국 회사
또는 외국 정부에 진 빚을 얘기합니다. 복채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신앙 체계가 샤머니즘이라고 했죠. 그 샤머니즘에 입각해서 앞으로 내 일이 잘 될 건지를 점치는 행위를 이제 아주 현대사회에서도 자주 합니다. 흔하게 하는데 그 점을 치고 주는 수수료를 복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그 빚이라는 의미의 채자에 대한 반대 상대 개념으로는 자산이라는 의미의 자자를 들어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한자는 태자가 되겠습니다. 마음가짐, 몸가짐, 그런 의미의 태자가 되겠습니다. 마음가짐 또는 몸가짐이라는 의미의 태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총 14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태자는 마음가짐, 몸가짐 할 때의 태자가 되겠습니다. 태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 즉 태라는 말이 있는데, 이 태라고 하는 것은 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형, 외모가 좋다 나쁘다 할 때의 이 말을 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태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몸가짐이나 마음가짐을 얘기합니다.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 상황, 모양이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형태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표현된 사물의 생김새 또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실태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정말로 처해진 상황을 실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상 이 실태라고 하는 것이 국어사전적으로는 있는 그대로의 모양이나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요. 사실상 현대 한국어에서 실태라고 하면 그런 의미보다는 그 진정한, 그러니까 거짓이 포함되지 않은 진정한 상태, 어떤 일이 처해진 상황을 얘기합니다. 변태라고 하는 것은 성체일 때의 그 외모가 다른 성장 과정을 거치는 것을 변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로 곤충에서 일어나죠. 예를 들자면 사람을 보십시오. 원래 이제 성인이 되면 8등신이 되고 아기 때는 2등신이 되죠. 머리 크기와 신체 크기가 같을 정도로 가분수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이제 그 전체적인 윤곽에서는 모양이 같은 거죠. 신체 균형 비는 달라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나비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알이었다가 두 번째는 애벌레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번데기였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나비가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죠. 모양새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변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 모양 자체가 변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변태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 현대 한국어에서 이 변태라는 말은 이런 원래 사전적인 의미 이외에 성적으로 정상적인 성행위가 아닌 좀 이상한 성행위를 즐기는 그러한 것들을 변태
양태라는 말로 쓰고 있다. 양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존재하는 어떤 모양이나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양태라는 말로 쓰고 있다. 이렇게 또는 국면이라는 말로도 쓰고 있어요. 양태라는 거를. 교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는 아름다운 모습, 특히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교태를 일종의 아첨에 가까운 끼를 부리는 것을 얘기한다. 아양을 떤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일이 되어가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태라고 하는 말은 긴급히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이란 말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형태, 상태, 마음가짐, 몸가짐 이런 것들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직접 행위를 하는 행동 자체를 뜻하는 위라는 단어로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와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와 또한 한자가 한글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